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아니 어떻게 살고 가네 신경 안 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밑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밑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아니 만약에 밑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죽은 권력을 네, 만약에 밑에서 알아서 한다고 치면 예. 모른 척 할 것이다.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코멘트 이후에 저는 모른 척 할 것이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김문수 도지사 예.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딱 네 글자인데 소용없다. 대통령 안 된다. 내가 또 자꾸 사람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고성 박사님은 2017년 대선에 지금 그러니까 2012년에 안 나오고 2017년에 김문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소용없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문수는 2012년보다 2017년을 벌어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썼다가 예. 뭐 저 캠프로부터 좀 항의도 받았. 제가 전에 김문수 도지사를 네.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우연찮게 여러 가지.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 됩니다. 짧게. 그래서 MB 정권 이후에? 이후에. 이후에. 근데 이분이 그때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있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네. 전 돌아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대통령 안 됩니다. 네.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김문수는 그 스스로 그 정통 TK의 적장자다 이런 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역주의자였습니까? 아니 지역주의자는 아니고 뭐 자기 고향을 자부심을 갖는 거를 꼭 지역주의라고 할 건 없는데 예. 이분의 그 집안이 그 경주 김씨의 몰락 양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그 동네에 그 한문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던 그런 동네 출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TK 지역에서는 그게 주류죠. 그래서 설사 노동운동을 하고 민중당을 하고 빨갱이라고 손짓을 받아도 그 지역에서는 메인이다. 주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왔어요.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TK라 그러는데 TK에서는 동지상구를 주류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TK의 그 권력 메인스트림, 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계산이 치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 당위적 주장을 내놓고 뭐 돈키호테처럼 돌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백 년간 그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으로서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 경우에 전혀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도전하지 않을 거다. 참고 다음 기회를 노릴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2년에 도전을 한다면 당장 당내에서 박근혜를 넘어서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무모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직까지 던지고, 물론 안 던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옴색하잖아요. 이제 하게 되면 던져야 되는데 던지고 나서 경선에서 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할 게 없죠. 그냥 백수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도지사 임기가 2014년이잖아요. 2014년까지 정말 8년 동안 경기도 지사직을 열심히 하면 구체적으로 성과도 낼 수 있어요. 그걸 해놓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2년 반 남은 대선 레이스를 하면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권 내에서 지금 2등 아닙니까? 그 2등인데 1등이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1, 2를 다투게 되죠. 이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다. 그래서 2017년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근데 그 이재호 장관, 책임 장관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부추김과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혼자서는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호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그분의 장점은 저거잖아요. 서포트에 있죠. 그분의 가치는. 서포트할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는 걸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세훈을 해야죠. 오세훈. 김문수가 1위라면 2위인 오세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세훈은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가짜다. 저는 이분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짜. 네. 어떤 이분이 가짜? 굉장히 연출에 능합니다. 정말로. 인터뷰 할 때도 느꼈고, 그 행정을 할 때도 느꼈지만, 그러나 이분에게 철학은 없다. 철학은 없다. 철학은 없다.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이때까지 모르다가. 근데,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말이죠. 지식인은 아닌데. 그 점에서 유시민과 가장 대척점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유시민은 연예인이 못 돼서 지식인만 해서 문제라면 이분은 연예인인데 근데 대단히 유능한. 연출에 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인터뷰를 한 두 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네. 자신의 그 속내나 예. 이 감정 상태를 감추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쏟아놓는 그런 그 인터뷰를 제가 한 두 번 했거든요. 이번에 그 시의회와의 갈등에서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 표출한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그거는 작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런 것까지도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막 분출해내는데요. 분출해내는데 그것이 자기 확신을 갖고 어쨌든 분출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얻는 것은 그 보수 세력의 지지죠. 뭐 대통령부터 복지 파퓰리즘 비판했으니까요. 보수 세력의 지지인데 잃는 것은 중간층 또는 막연하게 좀 세련됐다, 스마트하다, 그렇죠. 라고 그게 이제 생각했던 도회적이다. 지지자들의 합리적이다. 이탈일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일 수 있는 이유는 전자에 있는 게 아니라 후자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자기 기반을 잠식하는 이런 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철학이 없기 그렇게 좀 때문에 봅니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잔수를 두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를 이겨야 되겠고 이기려면 이제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혹은 친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 전체의 어떤 적자가 되어 볼까 뭐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실체 없는 지지 기반 이런 걸 찾으려 했다가 자기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알아보기 거를 시작했다니까. 근데 저는 이번 2012년에는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올 생각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 본인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의 말은 번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자, 이분이 그만두면 시장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으로 시장이 갈 가능성이 높죠. 예. 한나라당의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안 그래도 지금 선거 지형이 불리한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좀 버텨주는 맛이 있는 건데 근데 시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시장을 뽑았는데 야당 시장이 됐다. 그 선거 거의 못 치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적어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요. 오세훈 시장은 시장으로 계속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세요? 이분이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건 약하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기만 이기적이라고.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못 나올 뻔했었어요. 자기만 챙긴다. 그렇죠. 자기만 챙긴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대중적 지지가 높으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서울시장 끝까지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네.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대선 한참.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어요. 굴리고 한참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김문수 도지사보다는 많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재겠죠. 재겠는데 나올 수도 있다. 고 박사님 그렇다면은 어쨌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이라는 변수를 별로 다들 전제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김문수 만약에 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글쎄요 자신이 미는 후보 내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분명히 살 길 찾습니다. 하나는 개헌이고, 예. 개헌이라는 축을 계속 밀고 그건 안 있는 되잖아. 그거 되겠어요? 모르죠. 또 하나는, 물론 안 됐으면 안 돼야 안될 되는데, 확률에 99.9%. 또 하나는 이렇게 후보들을 네. 물색해서, 이게, 이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요. 그게 버릇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다 했을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MB가 이번- 미는 네. 차기는 없습니까? 그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예.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면 밀겠지만 예.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은 그 미는 거는 굉장한 부담을 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8월 21일 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 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서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갈 길을 가는데 방해하지 말자 이런 신사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보십시오. 세종시 수정안을 친이가 굳이 역사의 기록에 남기겠다고 본회의까지 가져가서 결국은 부결되고 난 얼마 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돼 있을 때, 가장 적대적일 수가 있었던 그 시점에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해치지는 말자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 신사협정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죠. 그러면 그 8월 21일 회동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친이계는 계속 해체되고 있어요. 네. 친이계의 결속력이 없어요. 예. 이재호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고 특임 장관이 돼도 친이계가 결속되는 게 아니라 경향적 해체는 가속되고 있다고. 그리고 친박계로의 이 결집이 눈에 두드러지죠. 이제는 친이계도 대놓고 친박계 모임에 나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 흐름을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정면에서 가로막고 나설 상황은 지금 없다면 앞으로는 더 없다. 네.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 네. 그 누구보다도 퇴임 이후에 대한 그런 염려, 번민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개헌 얘기를 이 즈음에 현실 가능성도 없는데 하는 건 뭐겠습니까? 퇴임 이후의 안전이거든요. 저 그런 걸로 본다면은 MB가 넉넉히 박근혜한테 권력 넘겨줘도 난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2년을 지낸다. 이건 사실 좀 상식적으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예컨대 이 차기 주자들로부터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다 치자고요. 네. 퇴임한 후에 내 안전을 보장해 주겠느냐. 네. 뭐 다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겠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가 하는 약속이 그래도 제일 믿을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리한. 아.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예리한.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박근혜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향을 그 볼 때.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거기는 진짜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 믿을 수 있지만 박근혜 밑에 애들은 못 믿어. 그거는 운명이다 이렇게 예, 봐야 돼요. 운명이다. 박근혜 밑에 애들은 못 믿어. 박근혜 밑에 애들 내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걱정도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호 특임 장관이나 예. 친위 핵심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재호 특임장관은 이미 이명박이 아니라 네. 이재호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자기도 살아남고 예. 뭐 이명박 대통령 가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친이가 모이지 않을 것은 전 자명하다고 봐요. 모일 이유가 그러면 없으니까.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재호 특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표한테 내가 박근혜 대표 만들기에 나서겠다. 예. 라고 만약에 먼저 나서면 그거를 박근혜 대표가 쓸데없다, 필요 없다고 할까요? 박근혜 대표는 반갑다고 하고 밑에서 쓸데없다고 하겠죠. 일단 반갑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반응이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가면 그 다음 상황은 또 그때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책상을 안 주겠죠. 사무실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라는 것이요. 정말 99%로도 잘 안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에 안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정말 대세론을 갖고서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모든 양보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권력 독식 구도에서 나오는 권력 형태죠. 저는 이제 근데 박근혜 전 대표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네. 박근혜 전 대표의 풍성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과 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도 저는 친이계나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점이 그 걸린다고 점에서 봐요. 예. 그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그 재미있는 그 리더십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이 측근들에 대한 신뢰와 일종의 의리 같은 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죠. 저 의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못 믿어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버리면 난 다 바로 배신할 거야. 이 그런 거가 집단이기 있어요. 때문에. 예. 그런데 예. 박근혜 전 대표는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정말 측근이라고 인정하고 가까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박근혜 측근들의 정권은 안 됩니다. 박근혜의 정권은 되죠. 그리고 측근들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른바 측근들의 바로 또는 뭐 인해 장막 이것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약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그렇게 챙기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두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박근혜와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명박 경우 있죠. 대통령은 예. 그게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닌 사람의 기라고 주장할 수 없는데 저는 박근혜 그 전 대표 경우에는 누구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하려고는 하는. 그러니까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가 하면 예. 자리로 판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가만히 보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지 거기서 그만두면 그 사람은 한동안 없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예. 어떤 그 구조 기능주의적인 그런 권력 운영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그 수많은 꼰대들을 말하자면 측근으로 포진시킬 수 있었다는 거는 그게 과거 DJ와 같은 그 어떤 위상이어서 그래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박근혜는. 마지막 보수 정치의 어떤 주장가요? 그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위치를 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옆에 사람들이 흔들 수가 없으니까 막 특정인을 편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면 또는 YS와 비교하면 YSDJ는 공천권과 돈을 갖고서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공천권 돈은 아니고 뭐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걸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선거가 되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수단의 차이는 있지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밑에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예, 거의 같은 밑에서 급으로 아래서 기는 거죠. 네. 별로 관리가 필요 없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너무 지금 박근혜 전 대표 얘기로. 근데 박근혜 전 대표 얘기를 빼고 이 나머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야권 넘어가볼까요? 여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고. 야권으로 넘어가면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권 1등 해볼까요? 1등? 예. 손학규. 예. 꼴찌고. 손학규. 쭉쭉쭉 넘어가 보면 손학규 대표가 현재는 1등이라고 봐야 되죠. 예. 사실상 유시민 원장하고 1, 2등을 나누는 그죠. 예. 전 이분의 최대 약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을 지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분을 떳떳해하지 않는다. 별로. 네. 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 뭐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로얄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이제 야권 후보들을 볼 때는 박근혜 대항마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의 성격의 충성도와 확산성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박근혜 대항마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성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손학규가 됐건 정동영이 됐건 유시민이 됐건 박근혜의 대항마로서 나서는 야권 후보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은 다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유시민이 더 충성도가 높다, 손학규는 충성도가 떨어진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확산성이 중요하죠. 중간층을 공략해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전략적 판단, 야권 지지자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정동영 유시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손학규가 제일 낮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전에 김어준 씨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지 못한 뭐 과거가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자랑스럽지 않죠. 본인 스스로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신 중원에 나가서 중간층 600만 표 갖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거 갖고 와라. 그러라고 대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은 자꾸 뒤가 캥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강경투쟁하게 되고 뭐 당내 역학관계에 자꾸 매몰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이 사람이 가졌던 그 확산성이라고 하는 강점, 중간층에 대한 소구력이라고 하는 강점이 자꾸 잠식되고 있어요. 그것이 전대 이후에 다시 한 자리 숫자로 추락하게 된 기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은 다른 방책이 없고요. 전략을 세우면 일관성 있게 몇 달이고 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간층 공략에 내가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당내에서 뭐라 그러건, 저건 뭐 역시 한나라당에서 왔으니 뭐 도리 없네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땐 듣더라도 일관성 있게 몇 달이고 가서 정말로 중간층의 일부라도 끌고 와서 야 그래도 손학규가 가니까 중간층을 끌고 와서 박근혜랑 승부가 되는 것 같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당내는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좀 뚝심 있는 행보 이게 지금 이 손학규한테 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충분히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확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중간층이라고 하는 층이 저는 심리로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중간층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정치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런 사람들인데. 외모로 오세훈 찍는. 네, 그런 분들.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사실은 대단히 열성적이고 확신에 찬 매니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를 확산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는 박근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거나, 누군가는 유시민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거나, 누군가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선에 붙게 되면. 그 사람들의 표를, 그 중간층을 손학규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 열성적인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확산성이 좀 더 떨어진다. 이분이 가진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은 어딘가 중간 정도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열성적으로, 이분은 중간이어서 다 괜찮다니까요? 사사롭지 않다니까요? 그 포트려 나갈 운동원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손학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조력자가 필요해요.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한 사람은 당내에서 쓸데없는 그 비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날 믿고 내 얼굴 봐서라도 손학규 믿어라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세워야죠. 또 한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를 정서적으로 잘 포장해서 정말 그 중간층들, 관심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 예컨대 노무현 당시에 뭐 문성근 씨의 역할을 한다든지, 유시민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노무현의 경우도 보면 당내에서는 천정배가 깃대를 들어주고, 당 밖으로 가면은 유시민, 문성근 이런 사람들이 깃대를 들면서 노무현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손학규도 그런 사람들이 당 안팎으로 필요합니다. 없다. 네. 그게 없어요. 네. 모일 리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나 외력도로 볼 때 어렵지 않겠는가. 매력 부재. 매력 부재. 그러면 1등, 2등을 낮춘 유시민은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매니아층은 아주. 그렇죠. 튼실하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유시민 씨한테는 어떤 지방의 축적과 성대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방송 훈련이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고요. 초점 관리. 그게 필요하고요. 왜냐면 이분한테 문제 삼는 건 대부분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애티튜드로 문제 삼아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봤는데. 그렇죠. 정말 선거운동 현장 안 가보셨죠? 가봤는데. 뜨거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건 뭐 거의 프라이팬 위에 뭐 하여튼 굽는, 튀기는 거의 그런 양상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큰 표차로 졌단 말이죠. 이 경기도 선거의 양상을 유시민이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후보 단일화까지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단일화된 후보로서의 그렇죠. 이 활동은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형편없었습니까? 아니 우선 이길 선거를 졌잖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전부 다 끌고 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국참당의 표와 민주당의 표를 합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거 뭐 거기에 더해서 진보신당 표까지. 예. 예, 진보신당까지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네. 예, 진보신당 어떡하라고, 박사님. 아니, 경기도 31개 단체, 기초단체 중에 네. 한나라가 10개밖에 못 이겼어요. 네. 19개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표대로만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똑같이 찍었으면 그렇죠. 맞아 민주당을 찍은
시장이나 군수를 민주당 후보 찍은 사람이 경기도지사도 유시민을 같이 찍어줬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지사의 한계를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 또 국참당이라고 하는 존재와도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참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모인 분들의 정서는 정말 이해가 가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이걸 애도하는 거거든, 지금. 사실은. 어떤 정치적 운동이라보다는 저는 애도라고 이해해요. 정서적으로 애도하는 노무현 전 것이다. 대통령.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애도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100% 이해하기 때문에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애도를 꼭 정당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고 싶고 그리고 그게 출발하는 바람에 사실은 유시민뿐만 아니라 네. 그 야당 전체가 나가는 데 있어서 구도를 짜는 데도 어렵고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2년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리더라면, 네. 대권을 바라본 리더라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참당을 기왕에 만들었으면 당 대표가 돼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죠. 자꾸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치고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재정 대표가 뭐 국민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자신의 이미지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단기적인 호흡, 단기 승부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대선 레이스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차라리 정책과 이념이 좀 달라도 태도가 비슷하면 문화가 비슷하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책과 이념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정치 문화가 너무 다르다. 맞아요. 비헤이비어가 다르다. 이건 정말 같이 하기 힘든데 지금 민주당과 국참당이 정책 이념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까 애들하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서로가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의 거고 정제가 틀리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겁니다. 정치적 지향은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해 보이니까 민주당과 국참당 하나로 하고 진보신당과 민노당 하나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진보신당과 민주당도 같이 하기 힘들고 자기들끼리 진보 대통합 쉽지 않다. 민주당과 국참당끼리 같이 하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민주당은 유불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지만 국참당은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제 표현대로 하자면 애도를 위해 모인 정당이고 정치 조직이라기보다는 애도를 위한 정서적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유시민조차도 그 정당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정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정 정도 일단락 짓지 않으면 유시민 대통령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 딴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뭐 애티튜드의 문제나 인상의 문제도 있지만, 국참당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는 뭐,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렵다. 네. 아이, 복잡하네. 복잡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참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으로는 80석 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국참당과 함께 하려면 대통령 후보 자리를 유시민한테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 절반 이상을 국참당 쪽에 주겠다고 해야 그 많이 후보가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민주당한테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게다가 뭘 잘못했길래 맨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잘못한 건 이건 많이 좀 과도한 요구.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죠, 사실은. 네. 정치적 실체로서는 그것이 현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내려갈까요? 노회찬 전 대표. 난 유시민 원장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노회찬 전 대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지방선거에서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코마 선언을 받았죠. 코마 선언 거의. 거의 코마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치적 코마 상태. 그때 진보신당 스스로가 자기들 발에 밧줄을 묶은 거 아닙니까? 그원이 그 당 대표인 사람이 두 축인 사람이 서울, 경기도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만약에 둘 다 됐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는 노회찬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요. 그 서울시장 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친하니까. 서울시장 선거 막판의 양상을 보면요. 한명수 후보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청을 하고 또 그게 상응하는 뭐 양보를 했다면 저는 단일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계속 띄었지만 정말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기고 또는 한 4, 5일 정도 남기고 막판 대시, 막판 스퍼트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한명수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노회찬은 당내에서 자기가 후보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압박도 받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후보로 갈 경우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야권에서 질 경우에 가질 이 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건 다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명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여러 명분 있는 압박들이 있었다면 저는 성사됐다고 보죠. 네. 그러면 노회찬도 살고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노회찬이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노회찬만 코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 민주당은 시침 뚝딱 돌아서 있어 그런 일은 아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또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진보신당 안을 또 들여다보면, 이게 또 이제, 그 안에도 개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덜 대중적인 개파가 힘을 쥐고 있거든요. 좀 덜 대중적인 개파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로 끝나고 나서 변명들이 나오냐면, 노회찬 전 대표의 입을 통해서, 노회찬 대표한테 이제 비난이 막 가니까, 한명수 후보의,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 노회찬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맞아요. 진짜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대단히 방어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말로는 그 이상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명수의 지지율이 낮은 건 한명수의 잘못이죠. 한명수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노회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세훈이 지지율이 높은 게, 오세훈이 이긴 게, 한명수 혼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또.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볼 수 있는데 볼 수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이해하지만, 만약에 그때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이렇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 직후에, 그게 다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거꾸로 내 잘못이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새가 약한 정당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강한 정당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아요. 근데 얍삽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거. 이 양반들은. 그거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현수 정치인들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노회찬이라는 인간은 굉장히 품격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략적 발상을 해서 20, 30년 동안 이 험한 이 한국 정치 사회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진보신당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고로는. 그런데 지난번 6.2 선거 때 보여준 이 전략적이지 않은 행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노회찬 정치 인생에서 참 오게티다. 그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선도 탈당파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어떤 먹혔다. 그분들의 기세에 먹혔다. 또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직후에 노회찬의 잘못이 다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자기의 잘못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살아났다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지만, 그게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노련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때 받았어야 되거든. 내 잘못 맞다! 응? 그럼 오히려 그 위상이 올라가고 거꾸로 자기의 중요도가 다시 뭐랄까요? 그랬어야 되는데 심상정을 징계하는 식으로 갚으려가지고 노회찬도 망가지고 심상정도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요. 이 진보신당한테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죠. 2012년 대선에서의 어떤 노회찬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향로, 입지, 이걸 얘기할 여지는 거의 없는 거군요. 없다고 해야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출연하셨던.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귀여운 정치인이다. 이건 칭찬인데 어떤 의미냐면 좀 가까이 가고 싶고 이렇게 좀 진심을 믿어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정치인. 우리 굉장히 특이한. 정계의 아이유입니다. 정계의 아이유. 그런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 잘 없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흡인력을 가진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매력적인 여성. 굉장히 강점이죠. 2012년 너무 이른가요?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괜찮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치권에서 들은 핫 이슈 중에 이정희 의원과 관련된, 이정희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관악갑으로 예. 지역구 출마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난리가 났죠. 그 김희철 의원의 지역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아까 제가 노회찬 대표 얘기할 때도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 얘기했지만 저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죠. 민주당이 총선 거쳐서 대선에서 정권 탈환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참당하고도 함께 해야 되지만 민노당하고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자 민노당과 함께 하려면 민노당한테 뭘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생생되게 딱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대표가 먼저 지금 그러니까요. 왔으니 어서 오십시오 네. 하고 김희철 의원을 잠깐 옆으로 옮겨놓고 네. 크게 환영회를 열어주면 오히려. 그러면 10개 주고 5개만 줘도 되거든요. 저 생각도 그런데 민주당이 말이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는. 네. 저도 그 동감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BJ 이후로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자기 삶이 바쁘니까 각자. 예. 그리고 뭐랄까요. 이 존재, 어떻게 하면 존재감이 없을 수 있는가. 네. 이것을 다리는 것 같아. 어떤 상황도 존재감을 없애버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정희 대표로서는 어떻게 저는 이정희 대표는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선. 네. 아. 예, 진보신당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 진보 후보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출마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심상정 전 대표와 예. 경합을 해서 모양을 만들면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분들이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데 좀 기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역으로 봐서 예. 이재호 특임 장관도 나중에 메이커를 할 땐 하더라도 일단 킹이다 이러고 지금 행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판단을 이 진보적 진영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심상정하고 박치기 세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좀 생산적인 정책 논쟁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책 논쟁이 활발하게 되면 네. 나중에 후보단이라나 뭐 정치연합이 되더라도 먼저 선행한 정책연합, 정책 토론회의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선 후보들이 직접 토론하고 논쟁하지 않으면 힘이 네. 빠져요. 뉴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는 그런 뉴스메이커로서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이정희 대표를 잘 활용해야죠. 자, 그러면 자, 저희가 그래서 우리만 집어넣는 예. 문성근 예. 문성근 씨 우리만 집어넣는 문성근 씨 그리고 조국 교수. 제가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국 교수님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네. 문성근 씨는 그 억압된 성적 에너지가 네. 최대 전복의 에너지로 배출되고 있다. 밥줄 끊어져가지고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정절의 혁명 도구하다. 제가 그 말했다. 근데 이분의 활약 정도에 따라 예. 판이 달라질 수 있죠. 지난번 활약 정도에 저희 따라. 프로그램에 대통령은 나왔을 못 되겠지만, 네.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두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건 거꾸로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전까지 항상 하였던 말이 내가 돌아갈 것은 배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할 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예. 계속 정치를 하자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DJ 시절부터.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우가 뭐라고 내가 거기를 꼭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배우가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강박처럼 본인에게 일종의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인생을 네. 사는 데 있어서 정치인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네. 만약에 내가 이 판에 한 번 던져서 도움이 된다면 예. 정치라고 마다할 게 뭐가 있겠느냐. 예. 이 정도가 되신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 비극적인 죽음이 그렇죠. 이 문성근 씨한테는 그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 실존적 어떤 맞습니다.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됐던 것 엄청난.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은 몸을 던지는 내가 배우가 뭐라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 자각에 도달하고 지금
몸을 던진 거죠. 완전히 여기에 네. 100%. 제가 그 지난번에 자치분권연구소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해서 이 문성근 씨가 그 100만 밀란 예.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예술인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 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참 전략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전략가로 변신하는 그 바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존적 자기결단의 맞습니다. 어떤 사건적 계기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협박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협박 전략. 예, 협박 전략입니다. 뭐냐면 100만 명까지 안 돼도 좋다. 10만 명만 모아도 이 10만 명을 지역구에 242개 지역구에 쫙 뿌리면 지역구당 400명 정도가 되니까 이 400명 정도의 이 밀란에 가담하는 동지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네. 야권에 정치연합이 됐거나 정치연합이 안 되면 예컨대 민주당에 경선이라도 할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이 큰 그 정치연합의 대의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들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선 운동 방식이 아주 합법적이고 간단해요. 뭐 민주당 당내 경선이 됐건 뭐 정치연합이 됐건 되게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결정을 아예 하거나 100% 아니면 뭐 한 30%나 반영하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집에 전화하는 건데 없잖아요, 잘. 근데 이 400명은 집에 며칠이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400명이지만 응답률로 따지면 최소 5%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말은 되죠. 네. 말은 무식하지만. 무식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당신이 이 대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먹힐 수 있다. 실제로 후보가 되면요. 그렇죠. 400명이 똘똘 뭉쳐서 자기 떨어뜨리겠다고 버틴다? 어이구, 그 상황 피하고 싶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저 평가합니다. 이분과 유사한 운동을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김기식 전 참여연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다가 지금 뭐죠? 하여튼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좋아요. 김기식 씨라고 하죠, 그냥 뭐 다 아니까. 김기식 씨도 빅텐트라고 해서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열심히 하시죠. 정치인이 아니라서 빠졌는데 그분은 따로 한번 부르죠. 자, 그 조국 교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량주로 지금 통하고 있고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적 신상으로까지 이렇게. 그렇죠. 오세훈이 보수에서 점하고 있는 좌표를 진보에서 점하고 있는 분이죠. 잘생기고 대립각에 쓰는데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외모나 철학이나 말빨이나 진정성 모든 면에서 오세훈보다 낫다는 거. 실제로. 진짜 이분이 엣지 있어요. 진짜. 아우라가 있어. 진보의 기공자죠. 기공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지금 조국 교수가 지금처럼 좀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쭉 돼가지고 다음에 나오시길 원하죠. 2017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본인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고 아직은 너무. 너무 일찍 쓰면. 그렇죠. 아까워요. 왜냐면 이건 외모대죠. 저는 남자 외모되는 사람 싫어하는데. 키도 돼요. 등치도 되고, 키도 되고, 말도 되고, 생각도 되고, 다 돼요. 흠이 지금 없죠, 이때까지. 보이스도 아주 탁월한. 목소리도 좋고. 그래도 조금 좀 호흡을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세훈과 둘이 붙었을 때, 오세훈으로 원사이드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완파치로. 대신에 이제 쭉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장점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지상으로는 이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렇죠. 이미지가 너무 기공자 더 아니야? 쉬워질 수가 있어요. 남자가 그래서 시간을 조금 호흡을 길게 하고 조금은 터프하게 좀 대중과 직접 부딪히는 이런 과정을 좀 밟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10명 얘기를 했는데 또 플러스 원 문재인 전 비서실장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좀 왜 제작진에서는 이 사람을 뺐냐 이런 주자가 있으십니까? 여권에는 정몽준 전 대표도 얘기를 안 했고요. 정몽준, 야권에는 천정배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저는 두 분 하죠, 짧게. 지금 야권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가 앞서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결국 누군가 대안을 찾게 되는데. 안에서 찾아야 그렇다면 내가 대안이 될 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나 다 자격을 갖추고 있죠. 네. 그런데다가 천정배 후보는 정동영은 아예 뺐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름은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얘기했어요. 예. 조금 전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천정배 최고위원 경우에는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자기가 잘해서도 되지만 상대가 실수해서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가 실수하기 참 좋은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은인자중하고 시간을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 주고요.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실 손학규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낙마할 경우에 사실은 그 다음 영순위 후보죠. 예. 왜냐하면 표의 충성도도 어느 정도 있고 예. 당내 기반도 어느 정도 있지만 동시에 또 확산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루 갖춘 사람인데 예. 전략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느 한쪽이 세게 돼야 되는데 예. 그 점이 좀 부족해서 저번에 2등을 한 겁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저는 정몽준 의원은 적극 지지합니다. 어떤 부분을 적극 지지하냐면 월드컵 유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적극 지지하고요. 이분은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왜 이 정치판에 오셨는지 모르겠어. 이번엔 잘 안 됐고 FIFA 부회장 자리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적극 관여해 주시라. 평생 동안. 자, 그럼 저 박사님, 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5등부터 4등, 3등, 2등, 1등 해서 현재 대선에 가장 가까운, 대권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베스트 5 꼽아주신다면요. 여야 통틀어. 5위. 5위. 예. 5위를 하면은 네. 오히 의미 있나요, 근데? 뭐. 네. 정동영이 5위라고. 정동영 최고위원이 5위. 네. 4위. 4위는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 3위. 3위는 유시민이라고. 유시민 3위. 국민참여원장. 예. 네. 그리고 2위. 손학규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그러면 1위는 박근혜죠. 박근혜 전 박근혜. 대표.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꺾을 사람은 문재인. 문재인은 한 몇 위? 만약에 지금 순위 바깥에 있죠. 저 장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 되니까요, 나오면.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레귤러 시사장학 퀴즈를 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cctv-hani.co.kr 여태 출연 그리고 근데 오늘 방청 신청. 방청객 왜 없었죠?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네, 글쎄 말입니다. 방청객 있으면 재밌었을 텐데. 자, 많이 이제 메일로 출연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 박사님 오늘 네. 함께하신 소감 또 마무리 말씀 해주신다면. 벌써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죠? 예. 저 정치평론 이렇게 재밌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 프로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성국에 막 나가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든가.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특집 끝나고 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